지금 보신 이 장면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법한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장면입니다. 모세는 정말 홍해를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수족관을 지나가듯 이렇게 깊은 물이 벽을 이루고 있어 갈라진 바다 한복판을 걸어서 지나간 걸까요? 그렇다면 모세는 홍해의 어느 부분을 갈라지게 한 걸까요? 아마 내가 모세라면 가장 최단 거리를 찾아 건너려 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홍해와 그 주변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입니다. 여기서 최단 거리를 찾아보면 바로 이쯤 되는데 50km 정도 되는 거리이죠.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95m 정도 됩니다. 게다가 성경은 갈라졌던 바다가 새벽에 다시 합쳐졌다고 했으니 산호와 바위로 울퉁불퉁한 바닥을, 그것도 아이나 노인을 포함하면 자그만치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건너는 게 가능했을까요? 계산상 이 정도의 인원이 이동하려면 적어도 폭이 1.6km 정도 돼야 한다니, 아무리 홍해를 건넌 기적이 구약 최대의 기적이라고 해도 이는 물리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른 바다가 홍해 수역에 속한 수에즈만의 어딜 거라고 합니다. 짧은 곳은 폭 5km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기 역시 만만한 곳은 아니죠. 수면에서 바닥까지 55m의 급경사인 데다가 동시에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널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단지 신화와 설화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단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도와 사진으로 성경을 살펴보며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경의 역사성, 즉 성경은 실제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단지 미신을 믿는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다가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이해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의 시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해석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말이죠. 이 시간 우리는 구약성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출애굽이란 사건엔 어떤 역사성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 것과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은 파라오는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비교적 약했던 이집트의 13, 14 왕조의 뒤를 이어 이집트를 침범한 아시아계 힉소스 사람들이 세운 왕조 당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활약했을 걸로 추측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힉소스 왕조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 가나안 계열로 보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힉소스의 뒤를 이어 이집트의 18왕조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힉소스 왕 때 특권을 누리던 아시아계 민족들은 오히려 탄압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게다가 18왕조는 국경을 확장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계속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든 그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내부의 이민족들을 단속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힉소스 왕조 당시 이집트에 들어온 아시아계 민족들을 동원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 거죠. 일종의 탄압 정책으로 말입니다. 학자 중엔 현재 나일강 삼각주 동쪽에 있는
텔 엘 마스쿠타를 비돔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돔, 즉 피아툼은 아툼의 집이란 뜻인데 바로 이곳에서 아툼이란 신의 신전이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이런 흑벽돌 무더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람세센 19왕조의 세티 1세의 여론궁전이 지어졌으며 이후 람세스 2세 때 증축되어 19왕조와 20왕조의 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이집트 역사상 이 람세스 2세만큼 강력한 파라오는 없을 겁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이자 호전적 민족인 북쪽의 히타이트를 물리치고 남쪽으로는 누비아, 서쪽으로는 리비아까지 자기 세력하에 두어 가장 번성한 치세를 이뤘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이집트의 국경을 표시한 것으로 그가 얼마나 강력한 통치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마 썸네일로도 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아부신벨이란 신전이죠. 지금 이집트와 수단의 국경선 근처에 있는 이곳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 대부분은 비행기로 룩소르나 아스완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 3시간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단지 아부신벨 하나만 보기 위해서 가는 내내 그저 황량한 사막만 바라보는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야 하죠. 이 거대한 사암에 새긴 조각과 그 아래 신전은 수천 년간 모래에 묻혀 있다가 1817년에야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문명과는 단절된 채 살아가던 유목민들에게 거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길도 없어 배를 타고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발견했죠. 재미있는 건 아부신벨은 당시 탐험대를 이곳까지 안내해준 아이의 이름이랍니다. 발견 당시엔 지명조차 없을 만큼 오지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수천 년 전 이걸 만들 당시엔 더 오지였을 테죠. 그렇다면 이런 아무도 없는 곳에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4개의 조각상 중 하나는 무너져 내렸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조각상들은 모두 한 사람을 조각해 놓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 아래 암굴 신전은 람세스 2세가 자신을 위해 만든 신전이고요. 이 4개의 조각상 중 2개는 상 이집트의 의상을, 또 다른 2개는 하 이집트의 의상을 입은 모습이 각각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는 람세스 2세가 자기가 명실상부한 상하 이집트 모두의 주인으로서 여기부터 자기 영토가 시작된다는 뜻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즉, 당시 이집트의 국경을 표시한 겁니다. 사실 이 아부신벨 유적은 이집트가 아스완댐을 건설하면서 수장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전 세계적인 후원으로 유네스코가 당시 세계 최고의 토목과 건축학자들을 동원하여 원래 위치에서 63m를 높여놓아 수모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이 사진은 하이집트의 멤피스 야외 박물관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석상입니다. 비록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12m가 넘는 거대한 바위를 파서 만들었죠. 이건 그 유명한 룩소르 카르낙 신전에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상하 이집트에 걸쳐 그의 석상은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영국에서도 한 개를 가져가 버렸죠. 대형 박물관에 있는 바로 이 석상입니다. 그런데 학자 중 다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시기가 바로 이 람세스 2세가 통치하던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출애굽은 주전 13세기에 일어난 사건일 겁니다. 한편 성경엔 출애굽 시기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기록이 있죠. 열왕기상 6장 1절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출애굽 시기는 약 2세기가량
앞당겨져 주전 15세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 시기를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주전 15세기설을 이른 연대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른 연대설은 성경이 12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보는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12은 완전함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건 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480년이란 120이 4번 곱해진 완전한 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 건축이 그만큼 위대한 일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자가 요셉이 총리로 활약했던 시대와의 관계성 등의 역사성을 따라 13세기설을 지지하는데 이를 늦은 연대설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늦은 연대설이 맞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파라오가 통치하던 때를 택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이른 연대설이 맞든 늦은 연대설이 맞는 것이든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쥔 자라 해도 인간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으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죠. 다음 시간엔 모세가 건넌 바다와 그가 지나간 길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